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원월드 인피니트 스토리스 진행자 지용이입니다. 지난 편들을 빠르게 복기해 볼게요. 이 편에서는 세포의 후성 유전학적 악보를 다시 선명하게 복원하는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다뤘고, 3편에서는 독을 뿜어대는 좀비세포를 사냥하는 세놀라이틱스와 세노모픽 전략을 다뤘습니다. 세포의 악보를 복원하고 독성 세포를 제거하거나 입을 막는 기술들이었죠. 오늘 4편은 또 다른 각도입니다. 세포의 연료를 채우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악보가 선명해도, 아무리 좀비 세포를 청소해도 세포가 일할 에너지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오늘은 세포의 에너지 화폐인 NAD+를 보충하는 NMN이라는 물질과 3편에서 세노모픽으로 잠깐 등장했던 라파마이신의 인간 임상 데이터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순수 과학만이 아니에요. NMN은 FDA와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업계 사이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규제 전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규제와 돈이 얽힌 리얼 스토리예요. 일부에서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NMN과 NAD+의 과학, 그리고 NMN을 둘러싼 FDA 규제 전쟁의 전말. 둘째, 라파마이신의 저용량 간헐적 투여가 인간에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167편의 연구를 종합한 최신 메타 분석 결과까지. 2부에서는 이 약물들의 분자적 작용 기전을 통합하고 조합 전략과 미래를 다룰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NMN, 세포의 에너지 화폐를 채우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NMN을 이해하려면 먼저 NAD+를 알아야 해요. NAD+, 정식 이름은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길죠?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는 일이에요. NAD+는 세포 안의 에너지 화폐입니다.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DNA를 수리하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조효소예요. 비유하자면 세포라는 공장에서 모든 기계를 돌리는 전기 같은 거예요.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듯 NAD+가 부족하면 세포의 모든 핵심 기능이 느려집니다. 구체적으로 NAD+가 하는 일을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에너지 생산.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나 지방산을 태워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NAD+가 전자 운반체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NAD+ 없이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요. 둘째, DNA 수리. 이 편에서 DNA 손상이 후성 유전학적 정보를 흐트러뜨린다고 했잖아요. 이 DNA 손상을 고치는 핵심 효소가 PARP, 폴리-ADP 리보증합 효소인데, PARP가 작동하려면 NAD+를 연료로 써야 합니다. NAD+가 부족하면 DNA 수리 속도가 떨어지고 손상이 축적됩니다. 셋째, 시르투인 활성화. 시르투인은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효소 패밀리예요. SIRT1 같은 시르투인들이 미토콘드리아를 새 것처럼 재생시키고 후성 유전학적 변이를 교정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편에서 다뤘던 후성 유전학적 시계를 조절하는 데도 시르투인이 관여해요. 그런데 시르투인이 일하려면 NAD+가 있어야 합니다. NAD+는 시르투인의 연료이자 스위치예요. 정리하면 NAD+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 DNA 수리, 장수 유전자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노화의 12가지 지표 중 게놈 불안정성,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해, 후성 유전학적 변형, 이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NAD+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의 NAD+ 수준은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세포 내에서 NAD+를 소비하는 효소들의 활동이 나이와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DNA 손상이 축적되면서 PARP가 더 많이 가동되고 그만큼 NAD+를 더 많이 태우게 돼요. 둘째, CD38이라는 효소가 노화와 함께 과발현되면서 NAD+를 대량으로 분해해버립니다. 만드는 건 줄고 쓰는 건 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 NAD+가 떨어지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효율이 급감하고 DNA 수리 속도가 느려지고 시르토인이 작동을 멈추고 후성 유전학적 시계가 빨라집니다. 이 편에서 싱클레어가 말했던 악보가 흐려진다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NAD 플러스의 감소는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고 악순환의 핵심 고리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발상이 나오죠? NAD 플러스를 직접 보충하면 되지 않나? 여기서 NMN이 등장합니다. NMN, 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NAD 플러스 합성 경로에서 NAD 플러스 바로 직전 단계의 전구체입니다. 쉽게 말해 NAD 플러스를 만드는 재료 중에서 최종 조립 직전의 반제품이에요. 왜 NAD 플러스를 직접 먹지 않고 NMN을 먹느냐? NAD 플러스는 분자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작은 전구체를 먹어서 세포 안에서 NAD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NMN은 실험실에서 만든 삽성 화합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중간 대사물질이고 우유, 브로콜리, 아보카도, 에다마메 같은 음식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극미량이라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NMN이 체내에서 어떻게 NAD 플러스가 되느냐? 세포에 NMN이 도달하면 NMN-AT라는 효소가 NMN에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NAD 플러스를 완성합니다. 한 단계만 거치면 되니까 전환 효율이 높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NMN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느냐, 아니면 먼저 NR,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로 분해된 뒤 세포에 들어가서 다시 NMN으로 재합성되느냐. 이 논쟁이 NMN vs NR, 어떤 게 더 나은 NAD 플러스 전구체인가라는 과학적 경쟁으로 발견했는데 최근의 발견이 이 논쟁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세포막에 SLC12A8이라는 NMN 전용 수송체가 발견된 겁니다. NMN이 NR로 분해되지 않고도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 통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2025년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직접 비교 연구에 따르면 NMN과 NR은 장기 복용 시 혈중 NAD 플러스 수치를 유사하게 약 2배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효율성은 거의 대등합니다. 다만 NMN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해서 단세지방산, SCFA 생성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이점이 확인됐어요. 장 건강과 항염증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수십 건의 인체 임상시험에서 NMN은 1000mg 이상의 고용량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어요. 1250mg을 4주간 매일 투여한 연구에서 에임스 테스트를 통해 비유전독성, 즉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고 혈압이나 심박수에도 부정적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과학 이야기에서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요. NMN을 둘러싼 FDA 규제 전쟁은 과학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법규를 알아야 해요. 1994년에 제정된 DSHEA라는 건강기능식품 건강교육법이 있는데 이 법에 약물 배제 조항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성분이 새로운 약물로서 연구가 시작되고 그 결과가 공개된 경우 해당 성분이 이전에 보충제로 시장에서 팔리고 있지 않았다면 그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제약회사가 먼저 이거 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그 성분은 보충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미 시장에 나온 쪽이 이기는 선점 원칙이에요. 자, 이 배경을 깔고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2022년 5월, FDA가 싱코자임스라는 NMN 원료 회사의 NDI, 신규 건강식품 원료 신고를 수용합니다. 안전성 검토도 마쳤고 문제 없다는 확인 편지까지 보냈어요. 여기까지는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뒤 2022년 11월 FDA가 돌연 입장을 뒤집습니다. NMN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왜? 메트로 인터내셔널 바이오텍이라는 제약회사가 MIB626이라는 NMN 기반 신약을 개발 중이었는데 FDA가 이 회사의 신약 연구 시작 시점이 NMN의 보충제 판매 시점보다 앞선다고 판단한 겁니다. 약물 배제 조항을 소급 적용한 거예요. NMN은 약물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팔 수 없다. 이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아마존과 포함한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NMN 제품이 줄줄이 내려갔어요. 수많은 업체와 소비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NMN의 안전성 문제가 발견돼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전히 제약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결정이었습니다.
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어요. 이미 수년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던 물질을 과학적 안전성 문제도 아닌 이유로 소급해서 금지한다고? 천연물협회가 FDA를 상대로 시민평원을 제기하고 연방 소송까지 갑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져요. 업계 측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어요. NMN은 2017년 초부터 미국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마케팅되고 판매되고 있었다. MIB 626 NMN 기반 신약 연구 시작 시점이 NMN의 보충제 판매 시점보다 미국 시장에 먼저 나왔다. 선점원 측에 따라 NMN은 보충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매 기록, 마케팅 자료, 유통 이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법원이 임강 판결을 내려요. FDA의 집행을 중단하고 NMN의 잠정 판매를 허용하라는 명령입니다.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계가 받는 피해를 고려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드디어 FDA가 최종 결론을 냅니다.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요. NMN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며 미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2017년 이전 판매 증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선점원 측에서 보충제 업계가 제약업계에 이긴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단순히 NMN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판결은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차세대 장수물질들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성분을 제약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소급 금지할 수 없다는 전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2026년 현재 NMN은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플랫폼에서 다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전쟁이 드러낸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NMN 제품의 품질 불균형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NMN 보충제의 순도가 제품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FDA가 성분의 합법성 논쟁은 해결했지만 제조 공정의 투명성과 제3자 품질 검증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핵심으로 돌아와서 NMN의 실제 임상 효과를 정리할게요. 첫째, 근육 메타볼리즘 개선. NMN 보충이 골격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NMN이 이 대사 효율을 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둘째, 혈관 건강 개선. NAD 클래스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혈관이 유연해지고 장기와 조직의 영양분이 공급이 원활해져요. 이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직결되는 효과입니다. 셋째, DNA 수리 가속화. PARP 효소의 연료인 NAD 플러스가 충분해지면 노화로 인해 축적된 DNA 손상의 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편에서 싱클레어가 말한 원본 악보의 복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넷째, 장내 미생물 환경 조절. 2025년 연구에서 NMN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변화시켜 단세지방산, SCFA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 확인됐어요. 장벽 강화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3편에서 다뤘던 인플라마에이징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한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NMN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NAD 플러스 농도가 올라가면 세포 증식이 활발해지니까 암세포도 같이 활기를 띠지 않느냐는 논리예요. 이에 대해 과학계는 NAD 플러스 증가가 정상세포의 복구 메커니즘을 더 강하게 활성화하며 오히려 DNA 수리 효소 PARP의 활성을 높여 게놈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더 필요해요. 라파마이신, 적게, 가끔, 그러나 꾸준히. 두 번째 파트입니다. 라파마이신. 이 약은 3편에서 세노모픽 약물로 잠깐 등장했었죠. mTOR을 억제해서 SASP를 줄이고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약물이라고 소개했었어요. 오늘은 라파마이신을 훨씬 더 깊이 파고듭니다. 3편에서는 세노모픽의 하나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면 4편에서는 라파마이신 자체의 수명 연장 데이터와 인간 임상 결과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라파마이신의 기본을 복습해 볼게요. 원내 장기 이식 환자의 면역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면역 억제제예요. 그런데 200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가 이 약이 생쥐의 수명을 최대 14% 연장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화과학계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후 지금까지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최적의 투여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 어떻게 건강을 개선하는 거야? 면역이 약해지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파트의 핵심입니다. 용량과 타이밍의 예술. 2025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이 있어요. 167편의 연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인데 이 연구가 라파마이신의 수명 연장 효과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포괄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라파마이신은 분석 대상이 된 거의 모든 척추동물 종에서 수명을 일관되게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모, 선충, 초파리뿐 아니라 포유류인 생쥐에서도 167편의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 나온 세 가지 핵심 통찰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식이 제한과의 유사성. 라파마이신은 식이 제한, 다이어트 리스트릭션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며 효과 크기도 식이 제한에 필적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건 노화 과학에서 가장 견고한 데이터 중 하나예요. 1930년대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반복 검증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평생 칼로리를 30%씩 줄이면서 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라파마이신은 굶지 않으면서도 칼로리 제한과 같은 세포 내 반응을 유도하는 칼로리 제한 모방제, 캘로릭 리스트릭션 미메틱인 겁니다. 약 한 알로 굶주림의 건강 효과를 재현하는 거예요. 왜 비슷한 효과가 나느냐? 칼로리를 줄이면 세포 내에서 mTOR이 억제돼요.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성장 신호가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성장 모드에서 수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가 포식이 활성화되고 손생된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가 정리되고 세포가 깨끗해져요. 라파마이신은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에서도 mTOR을 직접 억제해서 같은 수리 모드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둘째, 투여 시기의 유연성. 노년기에 투여를 시작해도 상당한 수명 연장 해내기 관찰됐어요. 이건 실용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예요.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만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노화가 진행된 고령층에게도 유효하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용량 반응 관계의 복잡성. 여기가 핵심이에요. 너무 높은 용량은 독성을 유발해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 효과가 과도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저용량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면역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이걸 호르메시스라고 해요. 호르메시스가 뭐냐면 적은 양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물질을 더 강하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운동이 대표적인 호르메시스예요.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주면 회복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라파마이신의 저용량 투여도 같은 원리예요. 세포에 가벼운 대사적 충격을 줘서 세포의 자체 방어 및 수리 메커니즘을 깨우는 겁니다. 동물 데이터는 충분해요. 진짜 중요한 건 인간 데이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가장 주목할 만한 임상시험이 피얼 트라이얼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 발표된 후속 연구들도 함께 볼게요. 투여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 1회 10mg.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복용합니다. 이게 바로 저용량 간헐적 투여의 핵심이에요. 장기 이식 환자들이 면역 억제를 위해 매일 고용량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결과를 하나씩 볼게요. 첫째, 근육 건강의 보전. 주 1회 10mg의 라파마이신을 복용한 여성 그룹에서 제지방량, 그러니까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노인에게 가장 흔하고 위험한 문제 중 하나가 근감소증인데 라파마이신이 이걸 배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좀 반직관적인 결과예요. mTOR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경로인데 mTOR을 억제하면 근육이 빠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저용량 간헐적 투여에서는 반대로 근육량이 늘었어요. 이건 아마도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근육 단백질이 정리되고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위한 공간과 자원이 확보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대청소 후에 리모델링이 이뤄진 거예요. 둘째, 면역 시스템의 재구성. 저용량 라파마이신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반응성을 2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T세포가 다시 활성화된 겁니다. 3편에서 언급했던 조한 매닉이 이끈 임상이에요. 면역 억제제가 면역을 강화한다? 용량의 역설입니다.
고용량은 면역을 억제하지만 저용량은 오히려 면역을 재구성해요. 셋째, 대사 지표의 안정성. 라파마이신의 고용량 투여에서 종종 보고되는 부작용이 혈당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인데 저용량 간헐적 투여에서는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대사적 부작용 없이 항노화 효과만 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심혈관 건강 개선 가능성. 동물 모델에서 좌심실 비대 감소 및 심장 박출률 개선이 관찰됐고 이것이 심장 조직의 자가포식 활성화를 통한 재생 효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인간 대상 심혈관 임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유망한 방향입니다. 다섯째, 생물학적 연령의 역전 가능성. 피노-에이지 모델이라는 생물학적 나이 측정 도구를 사용한 분석에서 일부 피험자들의 생물학적 연령이 약 4년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편에서 다뤘던 후성 유전학적 시계와 같은 맥락의 측정이에요. 다만 연구진들은 이것이 단순한 통계적 편균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볼게요. 라파마이신의 저용량 간헐적 투여가 왜 작동하느냐? 이건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명쾌해요.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게 넘치는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굶주렸어요. 그리고 굶주릴 때마다 세포가 수리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성장을 멈추고 있는 자원으로 내부를 정비하는 거죠.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고 손상된 부품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재활용되고 세포가 깨끗해집니다. 현대인은 24시간 영양 과잉 상태에 살고 있어요. mTOR이 항상 성장 모드로 켜져 있습니다. 세포가 수리할 틈이 없어요. 공장이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정비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기계가 고장나죠. 이게 현대인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라파마이신의 저용량 간헐적 투여는 일주일에 한 번 세포에게 잠깐 쉬면서 청소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굶지 않으면서도 굶주림의 건강 효과를 재현하는 거예요. 진화가 세포에 심어놓은 수리 프로그램을 약물로 활성화하는 것. 이게 라파마이신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 내용을 정리합니다. NAD+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 DNA 수리, 장수 유전자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에너지 화폐인데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NMN은 이 NAD+의 직전 전구체로 세포 안에서 한 단계만 거치면 NAD+로 전환됩니다. 안전성도 확보됐고 근육 대사, 혈관 건강, DNA 수리,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임상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NMN은 3년간의 FDA 규제 전쟁을 거쳐 2025년에 건강기능식품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과학적 안전성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익 보호와 행정적 해석의 문제였고 선점 원칙에서 보충제 업계에 승리한 사례입니다. 향후 등장할 장수 물질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라파마이신은 167개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거의 모든 척추동물에서 일관되게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인간 임상에서 주 1회 저용량 투여로 근육량 증가, 면역 반응 20% 이상 향상, 대사지표 안정, 생물학적 연령 약 4년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핵심은 적게, 가끔, 그러나 꾸준히, 용량과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2부에서는 NMN,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 세놀라이틱스가 각각 노화의 어떤 경로를 공략하는지 분자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 약물들을 조합했을 때의 시너지와 과제, 그리고 노화 치료의 미래를 다룹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음악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홍이에요. 1부에서 두 가지를 다뤘어요. 첫째, NMN과 NAD+. 세포의 에너지 화폐인 NAD+가 나이 들면서 급감하고 NMN이 이걸 직접 보충하는 전구체라는 것. 그리고 NMN을 둘러싼 3년간의 FDA 규제 전쟁. 과학이 아니라 돈과 행정 해석의 싸움이었고 결국 보충제 업계가 승리한 이야기까지. 둘째, 라파마이신. 167편의 메타 분석에서 거의 모든 척추동물에서 수명 연장이 확인됐고 인간 임상에서 주 1회 저용량 투여로 근육량 증가, 면역 반응 20% 이상 향상, 생물학적 연령 약 4년 감소가 관찰됐습니다. 1부 끝에 예고했죠.
2부에서는 이 약물들이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합하고 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노화 치료의 미래를 다룹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4개의 톱니바퀴, 분자기 전의 통합,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다뤄온 약물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2편의 재프로그래밍, OSK, 3편의 세놀라이틱스, DQ, 피세틴, 나비토클락스, 그리고 세노모픽,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 룩솔리티닙, 그리고 4편의 NMN. 꽤 많죠? 이 약물들은 각각 다른 실험실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맥락에서 개발한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것들이 세포 안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톱니가 돌면 옆의 톱니도 같이 돌아요. 이걸 이해하면 왜 조합 전략이 중요한지, 왜 단일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지가 명쾌해집니다. 4개의 핵심 약물군을 하나씩 분자 수준에서 정리하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톱니바퀴, 라파마이신의 분자 기전을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 봅니다. 라파마이신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FKBP12라는 단백질을 만납니다. 라파마이신과 FKBP12가 결합해서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복합체가 M2RC1의 활성 부위에 달라붙어요. M2RC1이 멈춥니다. M2RC1이 뭐냐면 mTOR 단백질 복합체 중 1번 복합체예요. 세포 성장의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영양분이 충분할 때 활성화돼서 세포야 커져라, 단백질 만들어라, 분열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중앙사령부예요. 이 사령부를 라파마이신이 정지시키는 겁니다. M2RC1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가지 핵심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자가포식 폭발. M2RC1이 활성 상태일 때는 자가포식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이 브레이크가 풀리면 세포가 내부 대청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손상된 단백질 응집체,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쓰레기들이 리소좀이라는 분해 공장으로 보내져서 분해되고 그 재료가 에너지나 새로운 단백질 합성에 재활용돼요. 일부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대청소를 한다고 비유한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둘째, 단백질 합성 오류 감소. M2RC1은 리보좀에게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꺼지면 단백질 합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게 왜 좋아?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단백질 합성은 접힘 오류, 미스폴딩을 만들어내고 이 잘못 접힌 단백질들이 세포 안에 쌓이면 독성을 유발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대표적인 단백질 접힘 오류의 결과물이에요. 합성 속도를 줄이면 각 단백질이 제대로 접힐 시간을 벌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셋째, SASP 억제. 3편에서 자세히 다뤘던 부분이죠. M2RC1이 억제되면 NFKBP라는 염증 신호 경로의 활성이 떨어지고 노화세포가 뿜어대는 SASP, 염증성 분비물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좀비세포의 입을 막는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유로 정리하면 라파마이신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대청소를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 메트포르민. 3편에서 세노모픽으로 소개했고 1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이번에는 분자 기전을 제대로 파볼게요. 메트포르민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의 복합체 1, 컴플렉스 1이라는 곳에 작용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첫 번째 관문인데 메트포르민이 이걸 완만하게 억제해요. 완전히 꺼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느려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 분사량을 약간 줄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세포 안에서 ATP가 약간 줄고 AMP가 늘어납니다. ATP 대 AMP 비율이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AMPK, 세포의 에너지 경보 시스템이에요. 에너지가 좀 부족한데? 하고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3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째, M2R 간접 억제. 활성화된 AMPK가 TSC2라는 단백질로 M2RC1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라파마이신이 M2O를 직접 억제한다면 메트포르민은 에너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결과는 비슷해요.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고 단백질 항상성이 개선됩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 증가.
근육과 간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많은 포도당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고 대사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당뇨약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 최적화가 노화 억제에도 직결됩니다. 대사 불균형은 노화의 12가지 지표 중 하나인 영양소 감지 이상의 핵심이거든요. 셋째, 게놈 보호. AMPK 활성화가 DNA 손상 수리 효소들을 깨우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DNA 돌연변이 축적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 편에 다뤘던 게놈 불안정성,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직접 공략하는 효과입니다. 비유로 정리하면 메트포르민은 연료 효율이 높은 엔진으로 교체하라는 명령입니다.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매연은 더 적게 배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 톱니바퀴, NMN. 일부에서 다뤘지만 분자 기전을 다른 약물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NMN이 세포에 유입되면 SLC12A 수송체를 통해 직접 들어오거나 NR로 전환된 뒤 들어와서 NMANAT 효소에 의해 NAD+로 합성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NAD+가 두 가지 핵심 경로를 활성화해요. 첫째, 시르투인 스위치 온. 특히 SIRT1과 SIRT3가 중요합니다. SIRT1은 핵 안에서 작동하는데 히스톤을 탈아세틸화해서 후성 유전학적 상태를 조절합니다. 이 편에서 악보가 흐려진다고 했잖아요. SIRT1은 그 악보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효소예요. 충분한 NAD+가 공급되면 SIRT1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후성 유전학적 잡음을 정리합니다. SIRT3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작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의 아세틸화 상태를 조절해서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제거, 미토파지를 촉진합니다. 늙은 미토콘드리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거예요. 둘째, DNA 수리 가속화. PARP 효소가 NAD+를 연료로 사용해서 DNA 손상을 고친다고 했죠. NAD+가 충분하면 PARP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DNA 이중가닥 절단 같은 심각한 손상도 더 빠르게 수리됩니다. 게놈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라파마이신과의 접점이 보이시나요? 라파마이신은 자가 포식을 통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합니다. NMN은 시르투인을 통해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합니다. 하나는 망가진 부품을 빼내는 역할, 다른 하나는 새 부품을 장착하는 역할. 이 둘이 합쳐지면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양방향에서 공략되는 거예요. 비유로 정리하면 NMN은 낡은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번째 톱니바퀴, 세놀라이틱스. 3편에서 심도 있게 다뤘지만 다른 약물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를 잡아볼게요. 세놀라이틱스는 노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활성화한 생존 신호망, SCAP, 세네선트 셀 앤티 에이팝토틱 패스웨이스를 파괴합니다. BCL2, BCLXL 같은 항사멸 단백질을 차단하거나 티로신 키나아제 같은 생존 경로를 억제해서 노화세포만 선택적으로 아포프토시스에 진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도직 환경의 정화. 독성세포가 사라진 자리에 건강한 세포가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3전에서 다뤘던 재생창, 리제너레이티브 윈도우가 여기서 열려요. 두 번째, 만성염증의 근원 제거, SASP를 뿌리째 억세는 거예요. 라파마이신이나 메트포르민 같은 세노모픽이 SASP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라면 세놀라이틱스는 수도관 자체를 철거하는 겁니다. 비유로 정리하면 세놀라이틱스는 건물 안에 썩은 기름을 뽑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이 통합 시각이 4편의 핵심입니다. 라파마이신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손상된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를 치우고 노화세포의 SASP를 억제해요. 메트포르민은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엠토어를 간접 억제해서 라파마이신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보태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DNA를 보호해요. NMN은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시르투인을 깨워서 후성 유전학적 악보를 정리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재생시키고 DNA 수리 속도를 높여요. 세놀라이틱스는 썩은 기둥을 뽑아냅니다.
독성 세포를 제거해서 조직 환경을 정화하고 만성 염증의 근원 제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노화의 12가지 지표 중 어떤 것을 공략하는지 정리하면 이래요. 라파마이신은 단백질 항상성 상실과 영양소 감지 이상을 공략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대사 불균형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공략해요. NMN은 게놈 불안정성과 후성 유전학적 변형을 공략합니다. 세놀라이틱스는 노화세포와 만성염증을 공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노화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12개의 지표가 서로 얽혀서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과정이잖아요. 단일 약물로 한두 개 지표만 공략해서는 전체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 약물이 각자의 톱니바퀴를 돌려서 노화의 여러 축을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그러면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야? 이 질문의 답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조합의 과학, 그리고 노화 치료의 미해. 네 번째 파트입니다. 조합 전략. 이게 현재 노화 과학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 중 하나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라파마이신으로 청소하고 NMN으로 에너지 채우고 세놀라이틱스로 좀비 잡고 메트포르민으로 대사 최적화하면 최고 아닌가? 맞아요. 이론적으론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경로 충돌의 가능성입니다. 라파마이신과 NMN의 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라파마이신은 mTOR을 억제해서 세포를 수리 모드로 변환합니다. 성장을 멈추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NMN은 시르투인을 활성화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해서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높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면 세포는 성장 모드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수리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성장하라고 하는 건데 이 두 신호가 세포 안에서 충돌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라파마이신과 NAD 플러스 증폭물질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자가포식 활성화 정도가 라파마이신 단독보다 약간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됐어요. 그래서 동시 투여보다 시간차 투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으로 먼저 대청소를 한 다음 NMN으로 에너지를 채워서 재곤을 돕는 순차적 전략이요. 청소할 때는 청소에 집중하고 재건할 때는 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순서와 간격을 최적화하는 것이 현재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둘째, 용량 조합의 복잡성입니다. 단일 약물의 최적 용량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약물을 동시에 쓸 때 각각의 용량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 라파마이신 단독으로는 주 1회 10mg이 최적이었지만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때도 같은 용량이 최적일까요? 두 약물 모두 mTOR을 억제하니까 병용하면 mTOR 억제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리학에서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두 약물 이상을 결합하면 조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최적 조건을 찾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2개 약물의 조합은 용량, 순서, 간격을 고려하면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4개 약물이면 수백, 수천 가지예요. 셋째, 개인별 반응 차이입니다. 같은 약물을 같은 용량으로 투여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유전적 차이, 장내 미생물 구성, 기존 질환, 생활 습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부에서 라파마이신의 PER 트라이얼 결과를 말할 때 일부 피험자들의 생물학적 연령이 4년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일부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미미한 변화만 있었을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정밀의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아직 대규모 조합 임상은 시작 단계이지만 유망한 전임상 데이터와 소규모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라파마이신 플러스 메트포르민. 이 조합은 가장 직관적이에요. 둘 다 mTOR 경로를 억제하니까 시너지가 날 수 있죠. 실제로 배양세포 실험에서 라파마이신과 메트포르민을 경용했을 때 단백질 항상성 관련 지표가 단독 투여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mTOR 과잉 억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각의 용량을 단독 투여 시보다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NMN 플러스 세놀라이틱스. 이건 개념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조합이에요. 세놀라이틱스로 독성 노화세포를 제거해서 재생창을 열고 NMN으로 남은 세포에 NAD 플러스를 채워서 DNA 수리와 미토콘드리아 재생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3편에서 다뤘던 재생창 개념이 여기서도 작동해요.
좀비를 치운 뒤에 남은 세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빈자리를 빨리 채우게 하는 거예요. 셋째, 라파마이신 플러스 NMN 플러스 메트포르민의 3제 조합.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이 세 약물을 조합했을 때 뇌 내 베타아밀로이드가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온 연구가 있어요. 라파마이신이 자가포식으로 아밀로이드를 청소하고 메트포르민이 신경 염증을 줄이고 NMN이 시냅스 에너지를 보충하는 3중 효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건 아직 동물 모델 수준이에요. 인간 대상 3제 조합 임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특히 NMN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라파마이신과 메트포르민은 제약회사가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생산하는 처방약이에요. FDA 승인을 받은 약이니까 제조 공정이 투명하고 순도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NMN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2025년에 합법적 지위를 되찾았지만 제조 공정에 대한 규제는 처방약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NMN 제품의 순도가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제품은 표기된 함량의 절반도 안 되는 NMN이 들어있고 어떤 제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임상연구에서 사용하는 NMN은 약전 수준의 순도를 갖지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은 그 수준이 보장되지 않아요. 아무리 NMN의 사전적 효과가 입증돼도 실제로 복용하는 제품의 품질이 낮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인증, USP, NSF 등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NMN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화과학이 보충제 시장과 만나는 지점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견고한데 시장의 제품 품질이 그 근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규제당국의 다음 과제입니다. 조합 전략을 최적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조합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노화 바이오마커의 표준화 문제입니다. 이 편에서 스티브 호바스의 후생 유전학적 메틸화 시계를 다뤘죠. DNA의 CpGV 메틸화 패턴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도구. 일부에서 라파마이신 클리니컬 페노에이지 모델도 비슷한 맥락의 도구예요. 3편에서는 이 바이오마커가 세놀라이틱스와 세노모픽의 효능 검증에도 쓰인다고 했고요. 문제는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아직 완전히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틸화 시계만 해도 호바스 시계, 페노에이지, 그림에이지, 듀넨딘 페이스 같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각각 늑정하는 것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시계로 재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가 4년 줄었다가 될 수도 있고 2년 줄었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화과학 커뮤니티에서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모든 약물의 효능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노화 바이오마커 패널을 만드는 겁니다. 메틸화 시계, 혈중 염증 마커, cfDNA 분석, 텔로미어 길이, 대사지표 등을 종합한 노화 점수표 같은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라파마이신 단독은 노화 점수를 10점 개선하고 NMN과 병용하면 15점 개선되고 세놀라이틱스까지 추가하면 22점 개선된다. 같은 정량적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각 약물의 효능이 서로 다른 잣대로 측정되고 있어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상태예요. 3편에서 언급한 테임 시험, 메트포르민도 이 바이오마커 표준화에 기여할 겁니다. 3,000명의 대규모 코호트에서 노화 진행을 추적하니까 어떤 바이오마커가 실제 노화 속도와 가장 잘 상관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거든요.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4가지 변곡점을 전망해 볼게요. 첫 번째 변곡점, 2026년에서 2027년 NMN의 시장 재편. 2025년 규제 해제 이후 NMN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동시에 품질 불량 제품도 급증하고 있어요. 조만간 FDA나 업계 자율기구가 NMN 보충제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순도 인증, 제3자 검증, 제조 공정 투명성이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예요. 양질의 NMN만 살아남는 시장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변곡점. 2027년에서 2029년 라파마이신의 노화 적응증 임상 3상, 피얼 트라이얼의 후속으로 더 대규모의 인간 임상이 진행될 거예요. 여기서 근감소증 예방이나 면역 노화 역전 같은 특정 적응증으로 FDA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편에서 말한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받는 규제적 돌파와 맞물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변곡점, 2029년에서 2032년 조합 임상의 본격화.
라파마이신과 메트포르민, NMN과 세놀라이틱스 같은 이제 조합 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량, 순서, 간격의 최적 프로토콜이 확립되면 단일 약물 시대에서 칵테일 요법 시대로 전환됩니다. 암 치료에서 다약제 병용이 표준이 된 것처럼 노화 치료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번째 변곡점, 2032년 이후 정밀 노화 치료의 시작.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 샘플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mTOR 과활성이 주된 문제다. 이 사람은 NAD 플러스 결핍이 심하다. 이 사람은 노화세포가 특히 많이 쌓여있다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약물 조합을 처방하는 정밀 노화치료, 프리시즌 에이징 메디슨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2편에서 다뤘던 부분 재프로그래밍까지 결합되면요. 세놀라이틱스로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라파마이신과 메트포르민으로 남은 세포의 대사를 최적화하고 NMN으로 에너지와 DNA 수리를 보충하고 부분 재프로그래밍으로 후성유전학적 시계를 되돌리는 4중 전략, 2편, 3편, 4편의 기술이 모두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노화과학의 궁극적 목표인 질병 없는 장수, 영어로 건강 수명의 극적 연장이 현실이 됩니다. 자, 제4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포의 연료를 채우고 공장을 정비하고 효율을 높이고 독성 구조물을 철거하라입니다. NMN은 세포의 핵심 에너지 화폐 NAD+를 보충합니다. 쓸투인을 깨워서 악보를 정리하고 DNA를 수리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재생시킵니다. 3년간의 FDA 규제 전쟁을 거쳐 과학이 행정 권력을 이긴 역사적 사례도 남겼습니다. 라파마이신은 주 1회 저용량 투여로 굶주림의 건강 효과를 재현합니다. 167개의 연구에서 종을 가리지 않는 수명 연장이 확인됐고 인간에서 근육 보존, 면역 재구성, 생물학적 연령 역전의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세놀라이틱스는 독성 세포를 철거합니다.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노화의 12가지 지표를 동시에 공략하는 포괄적 항노화 전략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로 충돌, 용량 조합의 복잡성, 개인별 반응 차이, 제품 품질, 바이오마커 표준화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10년의 노화과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틀어 돌아보면 2편에서 세포 내부의 후성유전학적 악보를 복원하는 재프로그래밍을, 3편에서 독성 노화세포를 사냥하는 세노테라피를, 4편에서 세포의 연료와 정비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NMN과 라파마이신을 다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노화라는 복잡한 문제의 세축, 정보의 상실, 독성 세포의 축적, 에너지와 황상성의 붕괴를 동시에 공략하는 진정한 통합 전략이 됩니다. 더 이상 노화는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노화를 이해하고 측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대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 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